특검 상황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권 의원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서 구속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금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이른바 3특검의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향배도 요동칠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뭐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이제 특검의 수사가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치더라도 네. 그동안 이제 권성동 의원 측에서 뭐 보좌진이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통일교 측 관계자에게 특검 수사 상황을 묻는다던가 이렇게 수사를 받고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도 이제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 차명폰에 보면 통일교 측 고위 관계자 그리고 건진법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들이 발견이 됐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까지 이렇게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결국 이 통일교 측에서 어떤 돈을 전달했다라는 이 정황이 핵심일 텐데 수첩이라던가 그러니까 수첩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그날로 추정되는 이 현금 상자 사진 혹은 그 외에도 통일교 측의 진술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황 속에서 권성동 의원 측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결국 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활용한 뭐 말맞추기 혹은 회유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속영장 발부가 아무리 본인은 이제 결백하다 본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 이런 특검이 곳곳에서 확보한 스모킹 건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이후에 특검 수사 역시도 결정적인 증거들, 진술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1야당의 오선 의원인 만큼 어떤 구속 요건 중에서 뭐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여부가 구속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증거는 굉장히 많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뇌물죄 같은 경우는 구속 요건 중에서 그러니까 뇌물 공여자의 증언이 굉장히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물 공여자가 누군가의 특정인에게 돈을 줬다고 그냥 막연하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관된 주장을 보이지 않으면 쉽게 그 구속 요건이 깨질 수도 있고 범죄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계속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는 심지어 특검 조사받을 때는 성실히 임하면서 대질 신문도 요구했었거든요. 그만큼 되게 굉장히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많은 상태고 동시에 나가서 본인은 굉장히 또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속 적부 심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갈릴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떻게 설명할지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종합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른바 정교유착의 어떤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데 오늘도 그 진보 성향의 교계 단체가 그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곳에 이제 정치권의 유력 인사가 참석하는 그런 관행부터 끊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보 성향의 교계 단체가 주장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예배의 자리는 권력이 아첨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좀 불공정하고 혹은 부적절한 관행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왜 언급이 많이 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서희건설에서 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라고 불리는 그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금품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서희건설의 회장이 지금 이 국가조찬기도회의 이 회장이었어요. 그 외에도 지금 또 하나 드러났던 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배용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 국가조찬기도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어떤 매간매직의 커넥션처럼 작동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을 부르고 유력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에 본인들의 자리를 청탁하거나 그 과정에서 이 정계와 종교가 사실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하나의 어떤 부패의 장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진보 성향의 교계 단체가 주장한 것처럼 종교 분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뭐 이 단체가 사실은 과거에도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군사 독재자들을 좀 옹호했다라는 주장으로 좀 논란이 일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이런 폐단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조찬기도회는 진보 보수 정권 모두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정치인들은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표를 원해야 되는 건데 흡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이라든지 종교단체처럼 어느 정도 조직화된 힘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개선하려면 사실 여야 각각 정치인들이 한데는 당장 맡겨놓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으로 강제적으로 정치권이 어떤 종교단체에 참석하는 걸 막는다든지 이거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그런 많기 요소가 때문에 있죠. 네. 여야가 굉장히 정교하게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거에 종교가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교유착 폐단을 정교하게. 네. 알겠습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1차 첫 브리핑을 했다가 이게 1차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공지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브리핑을 했다가 이 속기록을 수정 삭제했었고요. 이 부분을 기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원래 브리핑했던 대로 또 다시 수정하는 등 입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독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첫 브리핑 또 거기에 대한 해명 또 수정 다시 또 해석 오늘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우상호 정무석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손을 떼겠다. 딱 선을 그은 건가요? 손을 댄 적이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손을 댈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좀 오독되고 오인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실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사실 이유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다라는 게 사실관계인 것이고 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던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퇴에 공감한다, 사퇴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입법부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사법부 내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 그리고 특히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입법부라는 기관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뜻을 대리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임명된 권력,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닌 행정부라던가 사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이 과하게 어떤 입장이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정해진 것처럼 마치 청사진을 내놓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정무수석의 말씀대로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 논의한 적 없고 입장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 혹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뭐 어떤 개입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뜻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음모론을 불식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뜻을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논란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감을 표명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는 입장이던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법적 검토도 시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 분립에서 상호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입법권이 사실상 사법권 위에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이런 선출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법관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할 때 전혀 기여한 게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앉아서 공부만 했다는 식으로 폄훼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입법부가 굉장히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마치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우선순위가 있다고 두는 건데 우선순위가 있으면 어떻게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선거제도가 완벽한 선거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선거제도가 모든 민의를 100% 반영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선출된 권력들이 모든 국민의 100% 동의를 받아서 선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한 표만 더 받으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관여한다는 거는 굉장한 위헌적인 요소고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문제는 더 나아가서 지금 네. 어찌 보면 사법부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개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재판관, 지금 대법원이나 또는 지금 내란 특검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그러니까 재판관은 무작위로 배치받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재판관을 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재판관을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는 거고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만약에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판결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면 저희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판결 났을 때 저희가 올해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를 잠깐 돌아갔었을 때 생각해 봅시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떻고 헌법재판관이 누구랑 친하고 그런 얘기를 엄청 하면서 헌법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예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론을 소비했었습니까? 근데 판결 나왔을 때 민주당 잘 따랐고 저희도 다 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민주당 논리대로 지금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서 수긍하지 않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짧은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예. 지기현 판사가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인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이른바 접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진상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 하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직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혹은 감사한다, 내부적으로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기간 이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최소한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원칙까지도 사실은 법원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서 법원이 하루빨리 정돈된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지기현 재판부가 왜 논란이 일었냐. 근거는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납득하기 어렵죠. 즉시 항고를 포기한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검사들이 70년 동안 지켜왔던 업무 관행에 대해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정리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한해서 특별하게 예외로 적용됐던 것인지 왜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났던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이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법원 내에서 촬영이 불허가 된다든지 윤 전 대통령의 특혜를 좀 제공하는 것 아니냐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켜켜이 쌓여왔던 것. 사법부가 충분히 자정할 수 있고 정돈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고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와의 어떤 이 공직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이런 일 때부터 사실은 사법 불신은 쌓여왔다. 그동안 이렇게 사법 불신이 쌓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정하지도 어떤 성찰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게 지금의 사법부 아니냐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그 선출직 또 임명직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관련 발언을 하게 된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법관을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법관은 절대로 어떤 권력에 아부하거나 또는 국민 여론에 호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관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외압이라든지 여론에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 저희는 선출하지 않는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마치 선출직이 모든 거에 우위에 있다.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정부 공직을 다 선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선출하지 않고 상권 분립으로 두는 이유가 상호 견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임명직이 모두 능통하다, 100% 옳다?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 상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스럽다라는 의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공직자들의 자세라는 거는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뿌리와도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리하는 것이고 잠시 위탁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그 권력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최근에 열렸던 전국 그 법원장 회의에서도 네네. 나왔던 얘기 중에 좀 실망스러웠던 건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만 있었을 뿐 최근에 제기되었던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이런 겁니다. 판사의 독립 중요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중요하죠. 삼권 분립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는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을 수 없고 판사가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대로 각자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자 분리된 만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 역시도 사법부의 판사가 되신 분들께 처음부터 마치 금수저처럼 애초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맞게 재판을 하라라는 취지에서 그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법불신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가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모든 판사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요, 이 대통령이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첫머리에서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추진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입장 듣고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지금 시점에서 이 논의를 한다는 게 전 적절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안 안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4년제나 결선 투표제를 중임제를 한다는 건 결국 개헌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나라 개헌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더 나아가서 굉장한 많은 국론을 소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있는 대미 외교도 처리해야 될 것이 많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역시도 지금 제대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기소권, 수사권 분리한다고 하는데 그럼 특검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어찌할 것이며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세부적인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검찰개혁도 지금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 개헌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안이 산적한데 지금 개헌을 논할 때는 아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개헌을 얘기를 하는 거랑 현재 닥친 일을 하는 거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라는 게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국회에서 의석도 필요하고 여러 협상과 이제 국론을 좀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과정일 텐데 예. 그거를 하는 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당면한 현안은 현안대로 또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당면한 현안 때문에 정부가 큰 그림을 못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숲을 봐야 되는데 계속 나무만 보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정부는 아니겠죠. 숲도 봐야 되는 거고 나무도 봐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고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국정 과제들을 내놓고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